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리더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노무현 정신을 잇는 정치인입니다. 변호사 시절 많은 공익소송을 이끌며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고, 이제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행동하는 정치인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지역구가 지금 정치 1번지 종로구. 지금까지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서울 종로구고요. 그곳에 출마해 당선이 됐습니다. 우체국도 1번이 종로구에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 번호를 시작을 할 때 종로구를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그러한 연원 때문에 1번지를 불리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종로구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서울의 광화문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개업 이후에 정치적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낸 곳이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고, 안국역 주변에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적 목소리가 가장 많이 표출되었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종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그동안 정치의 중심인 그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대신 그 상징적인 기점이 종로에서 출마하신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우리 또 곽상원 의원님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시라는 이게 이제 항상 레테루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으로도 저희 어르신의 정치적 방향을 제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충분히 현실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고, 두 번째로 당선이 되신 곳이 서울 종로구입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이 종로구에 출마는 2번 하셨었고요. 첫 번째 출마하셔서는 낙선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후보가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같이 이제 그때 출마를 했었고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고, 노무현 후보는 낙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중간에 소위 낙마하면서 낙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종로에 당선이 되십니다. 1년 동안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서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어떤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제가 종로구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원외 지역위원장 활동을 했는데요. 종로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 한양 도성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실제로 오래 살았던
토박이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꽤 많고. 이른바 서울 토박이. 그리고 종로는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그 부촌이라고 불리는 평창동, 구기동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서민층인 창신동, 승인동 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울에 많은 다양한 목소리, 소득분위별, 직업분위별 그런 많은 다양한 목소리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 뵈면은 대체로 서울의 목소리, 전국적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치 1번지네요. 그만 봐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운동이 가장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앵커님께서도 종로구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종로구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닙니다. 맞습니다. 예, 많이 다니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종로구 유권자들이 유권자는 별로 없군요. 그건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로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생활의 터전이 계신 분들이 매우 많죠. 서울의 전통적인 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제 산업이죠. 봉제 산업이 남아있는 곳이 그 종로구 그 동대문 인근 쪽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결혼할 때쯤에 한 번씩 가는 종로 상가에 있는 보석상가. 그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주얼리 상가죠. 주얼리, 뭐 보석, 금은방 그런 것들이 매우 남아 있죠. 근데 이제 그 산업들이 지금 그 현대에 맞지 않게 좀 쇠퇴화되어 있죠.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은 정치의 문제와 동일하게 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뢰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네. 좀 구체적인 이야기 뒤에 가서 더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원님의 이제 인생사가도 궁금해서. 인생사요? 아이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의원님이 이제 자기 인생 컷을 이제 몇 개 골라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내 인생 컷. 그래서 한 3개 정도 의원님이 골라주셨는데 사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디를 보면 되나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요? 이 사진은 지금 결혼식 저기 결혼식 사진 아니고요.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요. 아유,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젊었네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언제적 사진입니까? 저 사진은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진입니다. 보니까요. 사법연수원 수료. 이 사진을 보냈네요.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 사진인데요. 제가 2002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고 2002년에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첫 아이를 낳았고요.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이 제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하셨군요. 언제 어떻게 해서 만나셔가지고 부인하고는 그게 궁금해요. 거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1년 전 2024년 1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기 전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은 곽상원의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비교적 자세히 써두었는데요. 소개팅 하셨어요? 거기서? 그렇죠. 일종의 소개팅이죠. 일종의 소개팅이. 이제 소개팅이죠. 그러니 왠지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어요? 왠지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만나고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하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인 거는 처음은 아니고. 처음 만날 때는 당연히 몰랐고요. 알고 나서 이제 좀 뭐 심경의 변화가 있긴 게 아니었습니까? 심경의 변화, 그냥 이거 참 좀 이상한 얘기는 한데, 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처갓집입니다만, 그때는 대통령 후보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단 협의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에서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존재했었고 정치적으로 힘들 때요. 그리고 지지율도 매우 낮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고 계셨을 때였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고 계실 때 그냥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날을까지 잡았는데 네. 어떻게 당선까지 되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사진입니까? 이 사진 기억납니다. 예, 소송을 제기하는 사진으로 보이긴 한데요. 지금 이 사진은 2012년에 셋째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때 제 아내의 표현은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때 셋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던 제 와이프도 나가지 않고 제가 2012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좀 오래 좀 누워 있었는데요. 집에 상주하는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게 좀 궁금증이 생기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데. 파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전기요금의 체계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마침 제가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우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인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연구를 한 다음에 2014년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규정되어 있는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불공정하다. 그 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계를 제출하신 사진인 겁니까?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출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전국 법원에 그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 전국 법원에 춘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법원에 다 제출했는데 그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하셨으니까 10년간 20년간 하셨는데 20년 당했죠. 거의 이 특히 한전 관련한 소송을 한 10년간 하신 걸로 유명하세요. 소송을 10년 했습니다. 10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제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을 한 것도 있고 사건이 1심, 2심, 3심인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한 5년 이상을 지연을 했습니다. 모든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제대가 부당하다 이렇게 소를 제기하셨을 거고 그 결론은 결론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일부 부당한 것은 있겠지만 그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수정은 안 되고 지금 현재도 누진제는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처음 누진제 전기요금이 불공정하고 그래서 무효고 그런 취지로 소송을 제출했을 때가 2014년인데 2014년 이후에 전기요금 체계가 한번 대폭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7년부터인데요. 2015년, 16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가 원래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완화를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비유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누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소비를 일정한 양을 넘어가게 되면은 크게 몽둥이를 한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송을 할 때 6단계 전기요금 체계였는데 그거를 지금 3단계로 줄였습니다. 좀 비유를 드리자면 6대의 몽둥이를 맞고 있다가 지금은 3대의 몽둥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부당성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국회의원 당선되실 때 사진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사진은 2024년 4월 10일 사진입니다. 그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당선된 직후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이 직업적으로 한 20여 년을 변호사업을 했고 변호사업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런 때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쭉 하시다가 물론 이제 장인께서 정치인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정치인에 입문하게 된 계기 특별한 거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하셨던 꿈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언론사 정치면에 나온 지는 한 20년 됐고요.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네. 언론사 정치면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은 한 20년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부터도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매우 제 스스로 절제하고 살았었습니다. 네. 대통령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온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뭐 여러 수사뿐만 아니라 그 탄압들이 많았고 네. 당연히 그 수사에 타겟이 된 가정이 사실은 저와 제 아내, 저희 그렇죠. 집이었습니다. 네. 그때 수사를 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수사를 말씀하십니까? 윤석열 검사가 저희 집을 2차례 수사를 했었고, 그때 2009년에도 한 번 했고 2012년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언론 보도를 찾아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때도 있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전에 제게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달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보도도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거절도 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기요금 소송, 그러니까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할 것이 2014년부터인데 저는 그 소송을 반드시 제가 제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선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부 다 거절을 하셨군요. 저는 그때 소송을 하는 것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편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송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저만큼 연구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소비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사실 정치의 기본을 추구하시는 정치인인데 그 정치가 정치적으로 소비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실현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의 정치 상황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치, 추구하셨던 정치, 그런 정치의 기본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그 표현이 좀 인상적이긴 하고 단순히 소비되지 않는 그런 거를 스스로 종로구에서 실현해 보겠다고 소비됐다는 표현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비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로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방향은 그렇지 않은데 그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이전부터 정치면에 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런 이제 레토릭으로 많이 노무현의 정신이 소비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맡으셔가지고 이 노무현 사위라는 이 종로구에 대해가 정치 1번지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위라는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이게 그 정치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해보시고 어떤 부분을 실제로 거기에서 이게 녹여내셨습니까? 정치 생활을 1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생활 밀착적인 이제 법안도 많이 내시고 그랬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의원 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국민들의 방향을 정하는 입법 활동이 있는 것이고요. 입법 활동에 수반하여 그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 활동의 기본은 그 국민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활
그리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하고 있는 입법들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전기요금과 관련한 입법들이 몇 개가 있고요. 서울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의 기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얼리. 주얼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봉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종로구의 산업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종로구는 서울의 가장 오래된 도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종로구의 산업이 죽으면 서울의 산업이 죽게끔 되는 것이고 서울의 산업이 죽으면 서울의 토착 산업이 죽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제가 봉제 산업과 주얼리 산업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의 생존 조건이 더 이상 산업 조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기산업법을 지금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추구하셨던 정치 구호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서로 그 헐뜯지 않고 서로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주얼리 또는 봉제 산업 그게 단순히 이제 종로에 그 많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신뢰 회복 이런 것까지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입법들이고 그런 중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사례로서 그러니까 14K 귀걸이가 10,000원이라는 것을 과연 믿느냐. 그런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주얼리 산업, 금은 그 귀금속 산업의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곽상원 의원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마디로 어떤 분인가를 챗GPT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멉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바른 판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토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질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종로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셨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을 품어주신 그런 긍지가 있는 정치적 자부심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로구에 대한 다양한 저희 몰랐던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정치 1번지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제가 원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프로그램에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지금 참 숨쉬기도 힘든 계절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어려운 시절을 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쉬기 어려울 때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 그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지나가야 될 때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의 사위라는 이름을 넘어
스스로의 소명을 찾아 걷고 있는 한 정치인의 묵직한 발걸음 속에서 정치란 결국 국민을 향한 뜨거운 진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변호사로서 또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꿈꾸는 의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